반갑습니다. 김해시 청소년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1, 2차 강의를 맡게 된 주식회사 진로진학 플랫폼 열림 대표 김혜덕입니다. 저는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1차 시에는 사회적 경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 2차 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디자인 싱킹과 공감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19가 4단계로 상향되면서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온라인 강의로 다 바뀌었습니다. 저도 PPT 강의를 지금 대신하게 되었는데 저를 시작으로 총 12시간의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온라인 연수를 듣습니다. 근데 사실 재미가 없어요. 잘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카데미가 끝나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다 끝까지 완주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29년간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6년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학교에 근무할 때 24년간은 과학교사로 나머지 4년은 진로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진로교사로 근무할 때 경남에 찾아가는 진로 진학 설명회 강사를 뽑아서 경남에 원하는 학교에 진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꿈이 있으면 말해라, 꿈이 있으면 도전해라,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제게 다른 꿈이 생겨서 사실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김해도 있고 양산, 통영 이런 곳에서 주로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나도 내 회사를 한번 만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2018년도에 지금의 진로진학 플랫폼 열림을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주식회사이고 주주는 총 6명입니다. 저희 처음 창립할 때 총 자본금이 3천만 원인데 그 중에 1,500만 원은 제가 내고 나머지 이제 5명이 1,500만 원을 내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대표가 되었고, 지금 2천만 원은 사실은 임대료로 쓰고 있고 1,000만 원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식회사는 돈이 많지 않더라도 만들기가 쉽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주로 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진로 진학 캠프, 그리고 학습 코칭 캠프, 창업 캠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용 보드게임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또 사회적 경제를 알게 되어서 중간에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난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가로 활동을 하는데, 지난해에 제가 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서 경남에서 유일하게 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지난 5년간 제게 직업인 특강이 많이 의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직업인 특강의 종류를 보면 처음에는 교사를 하다가 명예퇴직을 했더니 선생님에 대한 직업인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했었고, 그 뒤에 제가 센터장이 되니까 진로 전문가로서 직업인 특강을 해달라고 하고, 다음에는 이제 회사를 만들었더니 진로 CEO로 특강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총 8개의 제가 보드게임을 만들었는데, 또 보드게임을 만들고 나니까 보드게임 작가 또 직업인 특강이 들어와 가지고 하고, 최근에 했던 직업인 특강은 사회적 기업가였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는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란 무엇일까요? 경제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코노미라고 하지요. 근데 이 이코노미란 단어는 원래 그리스의 언어에서 왔는데 오이코스라는 그리스어는 집을 뜻합니다. 그리고 노미아란 단어는 관리하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경제라는 것은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란 뜻입니다. 작게는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라고 할 수 있고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 살림을 관리한다는 뜻도 되겠죠. 더 크게는 세계 살림을 관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경제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면 경제라는 것은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나누고 쓰는 모든 활동과 그 활동을 둘러싼 시설이나 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만드는 일도 경제이고 그거를 사거나 팔거나 쓰는 것도 경제이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은 벌지 않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나요? 네, 용돈을 받죠. 이 용돈을 가지고 버스를 탈 때 버스 요금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과자를 살 때 돈을 지불하는 것도 바로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행위들이 다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경제라는 뜻은 알았으니까 이제 경제 상식을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만 15세가 넘으면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 아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이 여학생은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만 15세가 넘으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할 수 있으면 O, 안 되면 X라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말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할 수 없다입니다. 그럼 왜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만 15세 이상이 되면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렇지만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에는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 비디오 대리점, 만화 대여점 이런 곳들은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세금에 대한 상식 문제입니다. 다음 글은 중학교 2학년인 현진이의 일상을 적은 글인데 이 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세금과 관련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십시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이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집을 나섰습니다. 미술 시간에 포스트를 그려야 해서 문방구에 들러 물감을 사고 길에서 민경이를 만나 함께 학교로 들어갑니다. 아침을 먹고 나오긴 했지만 배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을 이용해 현주와 매점에서 빵을 사 먹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하교 후에 수도꼭지를 틀어 샤워를 한 후에 기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 나오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자 물감, 학교, 빵, 수도, 버스, 도서관 중에 세금과 관련이 없는 것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 1번은 물감과 빵,
2번은 학교와 도서관, 3번은 수도와 버스, 4번은 모두 다 세금이다. 자, 정답을 아는 학생은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모두 다 세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4가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인데, 그럼 지금 여러분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네, 그 답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각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거둡니다. 그 세금으로 학교,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학교에 등록금 냅니까? 급식비 내나요? 그렇죠. 내지 않습니다. 바로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들어갈 때 우리는 입장료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책을 빌릴 때도 돈을 내지 않지요. 그것도 바로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수도시설이나 도로, 대중교통 등 이런 것들도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 버스 탈 때 버스 요금 내지 않나요? 네, 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에는 어떻게 세금이 사용되냐면 사실은 저 시골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죠. 근데 거기에도 버스는 갑니다. 만일에 버스 회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으면 적자를 보겠지요. 그러면 운영을 하겠습니까? 운영을 하지 않겠죠. 이럴 때 나라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인원이 작은 시골 마을에도 버스가 다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방구 아저씨와 매점 아주머니는 물감과 딸기 우유를 팔고 나면 부가가치세, 즉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가세는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가세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부가세 낸 적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나면 받은 그 영수증에 보면은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물건을 샀습니다. 빨간 박스 안에 보시면 제일 윗줄에 과세 물품 가액에서 27만 4,864원의 물건을 샀거든요. 근데 잘 보면 그 밑에 줄에 부가세해서 내가 산 금액의 10%인 27,486원이 세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제로 얼마를 냈을까요? 네, 밑에 보시면 청구액 해가지고 29만 9,55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물건인지 사면 부가세 10%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가세를 가게 상점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모아서 우리 대신에 세금을 내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이 세금을 물건 살 때마다 내면 어떨까요? 이제 너무 복잡겠죠. 너무 힘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을 문방구나 매점 아저씨가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린이도 세금을 내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영희의 용돈 기입장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용돈 기입장 쓰고 계십니까? 쓰면 좋습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익히기 위해서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월 20일에 과자를 사 먹었다고 적혀 있고 나간 돈 1,000원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기 해서 3,000원을 사용했고 그리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 2,000원이 나간 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상에는 사실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근데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산 모든 물건에는 뭐가 들어있다? 예, 부가세가 들어있다고 했죠.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과자나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일이나 떡볶이를 사 먹는 일에는 뭐가 있다?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도 세금을 내나요? 라는 답을 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말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어린이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혀 있는 1,000원 안에 10%의 세금, 머리를 자르는 여기 요구만 해도 10%의 세금, 그리고 떡볶이도 10%의 세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부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색연필을 샀을 때 색연필의 순수한 가격이 1,000원이라면 부가세는 1,000원의 10%인 얼마일까요? 네, 100원입니다. 100원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소비자가 사는 가격은 1,100원이 되겠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리고 어린이들도 세금을 내는 당당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과자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학용품이라든지 버스 요금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모든 물건에는 다 부가가치세가 있을까요? 예.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공하지 않는 것은 부가세가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가공하지 않는 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연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농산물, 그렇죠? 쌀이나 보리나 옥수수 같이 그냥 농부들이 농사지어서 바로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은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이 물고기를 그대로 팔 때는 부가세가 납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돼지를 키워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파는 것도 이것도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쌀을 가지고 뻥튀기를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요? 예, 이거는 부가세를 냅니다. 마찬가지 오징어를 말려가지고 어떻게 포장을 해서 팔면 여기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가공하지 않은 상태만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구세군 자선 낭비에는 100원으로 다른 나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100원이라는 돈은 아주 작은 돈이지만 어떤 나라에 가면 이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1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초코파이 반 개를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적죠. 근데 이 돈이 여기 국기를 보시면 일본이랑 조금 비슷하다 그죠? 이 나라는 방글라데시인데 방글라데시는 100원이면 우리나라 돈 100원이면 한 끼 식사를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르완다에서는 100원이면 바나나 3개를 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퀴즈에 이 문제를 넣은 이유는 우리가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구세군 낭비가 있죠. 사실 거기에 큰 돈을 넣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100원만 넣어도 이 100원이 모여서 이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도움이 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사회적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해서 이윤이 남으면 그 이윤을 사회적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돈들도 얼마든지 기부가 될 수 있고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한번 알자 해서 제가 구세군 낭비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죠. 즉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윤이 많이 남았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사회적 책임에 사용하는 게 좋겠죠. 화면에 보시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사회적 약자는 누구겠습니까? 네, 장애인, 그리고 사회 배려 대상자, 그리고 취업을 못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기가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그죠? 장애인이 제일 어렵겠죠.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그리고 청년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일자리 제공이고,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은 예를 든다면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으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도 잘 벌면서 사회적 책임도 지는 기업은 없나요? 라고 했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일단 이윤 창출이 돼야 되겠죠. 돈을 벌어야지만 이 돈으로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먼저 잘 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윤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 즉 일자리를 만들어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하는 착한 기업을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빈부격차라든지 환경오염, 환경파괴, 불평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장사나 사업 등의 기본이 되는 돈을 말하는데, 이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어떤 게 가치가 가장 높으냐면 돈을 많이 가지거나 또는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나 물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이 경쟁을 우리는 시장 중심의 경제라고 하는데, 이 시장 중심의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나타난 것이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 파괴 등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보면 갑자기 비가 오고 세계적으로 홍수가 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환경 오염 때문입니다. 그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바로 누구냐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그 혜택으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면 그 기업들이 이윤을 가지고서 불평등이나 빈부격차, 환경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장 경제하고 사회적 경제하고 두 개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 경제라는 것은 여기 있는 빵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빵을 팝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하느냐가 다르죠. 시장 경제는 돈을, 빵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빵을 파는 겁니다. 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인 가치인 시장 경제와는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즉,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사회적 경제 조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먼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개념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취약계층을 다른 고용 창출,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 그리고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는 우리 앞에서 말했던 환경, 파괴, 빈부격차, 불평등 등을 해소하는 거겠죠. 두 번째,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협동조합은 공동 소유이며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결성된 조직을 말하는데 5인 이상의 모임입니다. 주로 소비자들의 모임 또는 농민들, 어민들 또는 중소기업자들이 협력하여 만듭니다.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출자금과 조합비, 금액에 관계없이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고 합니다. 보통 제일 주변에서 많이 보는 사회적 기업 경제 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이죠.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기 전후에 대한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은 협동조합을 만들기 전에 농민이나 어민들은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아서 팔로 값으면 대기업의 형편에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쪽 그림을 보면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 모든 조합원이 하나의 단체가 되기 때문에 직거래 등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다음은 마을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마을기업이죠.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통 마을 기업들은 지역별로 특산물을 판매하거나 또는 특산물을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업입니다. 자활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자활인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실업자들은 자활을 하기가 되게 힘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저소득층 2인 이상이 사업자 형태로 자활 사업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커피숍이나 청소업체, 건축업체, 편의점 등 이런 기업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 먼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네 가지 있었죠. 그럼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국가에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제품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12차시 강의가 끝나면 아마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하나 만든다고 하던데 보통 학생이 제일 많이 만드는 조직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협동조합을 제일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기여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회적 기업까지 갈 때 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에게는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비용들 그리고 창업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비용들을 나라에서 많이 보태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회적 기업이 되었을 때 이제 이윤이 남으면 그거를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총 이윤의 3분의 1을
나중에 사회에 기여를 합니다. 저희 회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월 일정 금액을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품을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놀이 학습용 보드게임이 한 8종류가 있는데 이 보드게임을 지역 아동센터에다가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부하면 그 금액만큼 이제 나중에 기여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기부가 있냐면 서비스 기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지역 아동센터나 또는 학교 안에 사회배려 대상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무료로 연수를 시켜줍니다. 1년에 한 3번, 4번씩. 그리고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은 저희가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걸 알선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수익을 좀 증대시키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되면 사회 기업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마 이 아카데미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사회적 경제 기업을 만든다고 하던데 기업을 만들면서 또 알아둬야 될 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회사가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기업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협동조합이나 어떤 단체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기업가가 되겠죠. 이 훌륭한 기업가라는 것은 그 영향력이 크든 작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자,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덕목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기업가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될까요? 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로 리더십. 우리말로 하면 통솔력이겠지요. 사실은 기업가는 통솔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과 함께 아니면 회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통솔력이 필요하겠죠. 그 외에도 많은 덕목이 필요한데 어떤 덕목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가 가지는 7가지 덕목을 보면 첫 번째 창의력, 협동심, 판단력, 인내심, 통솔력, 추진력, 독립심.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저희가 알아봤더니 7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이 7가지를 모두 가진 기업가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다 없기 때문에 이런 덕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업을 만들면 되겠죠. 우리 앞에서 말했던 그 4가지 조직 모두 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구성이 되어야지 협동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이나 구성원들이 이런 능력을 함께 각각 가진 사람이 모여서 기업을 운영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럼 기업가 정신 덕목 7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조직원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무엇입니까? 예, 통솔력입니다. 목표를 향해 밀고 나가는 힘은 추진력이죠. 빠르게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 능력, 네, 판단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은 창의력, 일을 함께 진행할 때 서로 도모하려는 마음, 협동심, 그렇죠.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은 인내심, 마지막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는 마음, 독립심. 그래서 보통의 기업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덕목, 이걸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기업가 역량 중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알맞은 역량은 바로 창의력입니다. 미래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고 우리는 창의력을 좀 키워야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창의성은 어떤 글자가 숨어져 있을까요? 예, 신비한 능력이지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재능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제 보통은 창의성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훈련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실패와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을 발견했죠. 훈련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행하고 있는 행동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빵은 밀로 만든다. 그럼 고정관념을 깨면 빵은 밀이 아닌 쌀로도 만들 수 있고 다른 곡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와인의 고정관념을 깨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진에 보는 그 와인에서 이 와인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을 보고 와인의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왼쪽은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예전에는 와인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예를 들면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생일날 주로 마셨습니다. 두 번째,
유리잔이죠. 와인을 이렇게 예쁜 잔에 먹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와인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리병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의 뚜껑은 코르크막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와인이라도 먹었으면 먹을 수 없다. 그렇죠. 가운데 있는 이 코르크 전용 따개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에 있는 사업가가 여기 있는 5가지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와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임스 내시라는 사람이 휴대용 와인 튤립이라고 해서 와인 잔에다가 와인을 집어넣고 한 잔씩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일단 와인의 고정관념에 와인은 병으로 팔아요. 근데 와인은 먹다가 남기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산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잔씩 팔게 된 거죠. 그리고 와인은 유리잔에 들어있다 보니까 잘 깨지죠. 그래서 한 잔씩 이렇게 플라스틱 잔에다가 팔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와인의 고정관념에 아까 코르크막에 없애버렸죠. 요플레처럼 따개를 만들어서 로드 스튜어트 콘서트장에 처음 출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첫날 14,000잔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종목을 가지고 연 매출이 28배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깨면 얼마든지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 외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나누기가 있습니다. 하나를 2개나 3개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제거입니다. 제거는 원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빼도 그 기능에 손상이 없는 것을 제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곡선화인데 이건 이제 직선을 휘어지게 만들어서 좀 더 사용하기 좋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포개기는 말 그대로 여러 개를 포개 놓는 거죠. 그리고 국소적 기능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좀 더 편리한 것들. 그리고 반대로 하기는 우리 주변에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 에어컨 반대는 그쵸, 히터기죠. 또 큰 거 반대, 작은 거. 예를 들면 선풍기가 너무 크니까 손으로서는 잡고 다니는 선풍기가 나왔죠. 이런 것도 반대로 하기. 크거나 작거나 따뜻하거나 차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반대로 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통합입니다. 통합으로 만든 제품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먼저 전화를 거는 전화기 기능입니다.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카메라 기능이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노트북처럼 그죠? 쓸 수 있는 기능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은행과 같은 기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는 기능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기능이 그 안에 통합되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데, 대체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똑같아요. 근데 조금 편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청소기를 우리가 밀고 다니다 보니까 귀찮죠? 이럴 경우에는 맞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런 걸 대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셀프 서비스입니다. 셀프 서비스는 왜 나왔을까요? 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셀프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잘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선풍기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선풍기는 무엇이 제일 문제인가요? 그렇죠. 날개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은 이 날개 때문에 되게 엄마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꼬마들이 모르고 여기다가 젓가락을 집어넣거나 막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날개를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날개를 빼버린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선풍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거하기라는 문제 해결 방법을 쓴 겁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남성들이 쓰는 소변기랑 손을 씻는 세면기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아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합치기, 다른 말로 통합입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소변을 누고 난 뒤에 위에서 이렇게 손을 씻으면 이 손 씻어물이 밑에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오. 이런 기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합치기, 통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지금 야외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올 때는 이 의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두고 가면 이 의자는 다 물에 젖어 버립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네, 포개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포개 놓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는 물이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회의를 할 때는 하나씩 내려서 이렇게 왼쪽처럼 회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개기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인 가구인데 후라이팬이 너무 큽니다. 그럼 이 후라이팬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여기는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라이팬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고 나니까 한 칸은 야채를 굽고 하나는 달걀말이를 하고 한 칸은 소시지를 이 세 개가 섞이지 않으면서 모양도 예쁘게 구울 수 있죠. 이게 바로 나누기 기법입니다. 이것처럼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은 아래에 없지만 지금 아직 여러분에게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사 미 우주항공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역량이 있으면 좋을까요? 여기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에 나왔던 과학탐험가 문경수 씨가 땡땡만 잘하면 나사에 취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종이접기입니다. 종이접기만 잘하면 나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대단한 나사에 어떻게 종이접기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 종이접기 잘하는 친구들은 잘 기술을 더 많이 습득해서 나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주로 어떤 물체를 보낼 때 오른쪽처럼 부피가 크면 얘는 올라가다가 마찰력으로 불타거나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주로 가져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부피를 최소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을 접어서 작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우주선 안에 태워서 우주 공간에 가서 펼쳐서 기능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사에는 정말 종이접기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기 기술로 만든 다양한 제품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높은 옥탑방에 갇혔을 때 탈출하라처럼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까요? 답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잘 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타심이 높은 사람이 더 창의적이랍니다. 즉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길러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면 창의력이 더 길러진다는 뜻이죠. 만일에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때 나를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업을 운영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